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리덕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저희 오랜만에 기업 스토리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사와 업적을 토대로 지금의 어떤 교훈을 얻어보자, 네. 지혜를 배워보자라는 시간인데요. 주인공 SK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죠? 취준생들한테도 네. 많고.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지금이야 이제 삼성전자와 나란히 언급이 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넘사벽 2위? 거기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반도체에서 맨 땅에서 시작한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시작이 현대전자 시작이기도 한데 네. 이게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네, 회장. 선대 회장의 어떤 그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역사가 좀 어떻게 되나요? 원래 SK그룹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가 창업했죠. 네. 최종근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전 회장은 그 최종근 회장 동생입니다. 근데 원래 최종근 회장의 SK그룹의 시작은 말 그대로 성경이거든요. 네. 성경의 S와 K를 따서 네. SK가 됐는데 원래 성경 직물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SK그룹 성경의 시작은 해방 이후에 그 일본인들이 이제 다 도망가면서 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들 그룹들이 이 적산불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SK그룹도 역시 그 적산불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 직무를 네. 불화를 받았어요. 네. 불화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SK그룹의 성경 직물의 시작은 사실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폴리에틸렌 같은 나일론 섬유 같은 걸 많이 활용했어요. 네. 우리가 아는 그 면섬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석유화학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네. SK그룹이 그러면 왜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최종현 아버지가 네.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SK그룹이 이제 석유화학으로 시작해가지고 최종현 회장이 어디를 완성시켰냐 하면은 석유화학의 밸류체인을 완성을 시킵니다. 풀체인을 완성을 시켜요. 네. 이게 이제 SK그룹의 약간의 사업적 특징인데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산 사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풀 완성합니다. 아, 일종의 집중하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이 밸류체인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그 다음 사업으로 뭘 준비할까를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그때 1980년대 후반에 이제 78년도죠. 네. 78년도에 시작한 게 그 당시 이제 금성사, LG 전신이죠. 네. 삼성도 반도체를 막 시작하려고 했고, 금성사, LG도 반도체를 막 사업을 진출을 선을 했었습니다. 네. 78년도 4월 당시에. 그래서 최종현 회장도 성경 반도체를 78년 10월 달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의외의 사건이 터지죠. 이게 뭐냐면 2차 오일 쇼크. 네. 아, 그쵸. 아, 그때랑 맞물리는군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유가가 급상승을 합니다. 근데 당시 성경그룹의 모태가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3년 후인 1981년 7월 달에 이 성경 반도체를 해산해 버립니다. 아, 해산해요? 네. 아니, 네. 기업을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SK그룹이 투자한 게 이제 에너지 화학을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로 해서 93년도부터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팀을 꾸려서 네. 현재 SK 바이오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로 먼저 가고 네. 이때 또 하나 시작한 게 바로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SK텔레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SK그룹에게서는 반도체가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78년도에 최종현 전 회장이 설립을 했다가 3년 만에 접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산업의 쌀이다 이런 인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는데 네.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아무리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78년도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기업 오너들은 뭐 항상 사업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계속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나는데 이병철 회장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구자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금성사에 반도체를 다 쳐다보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78년도 어떤 때냐면은 네. 미국이 원래 반도체 주력이었다가 네. 일본이 반도체를 시작했거든요. 아. 도시바라든지 이런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 국내에 있는 많은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벤치마킹이 일본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다 쳐다보고 있었죠. 아. 네. 그렇군요. 이게 반도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되게 가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전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대전자였잖아요. 네. 이 과정도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원래 하이닉스죠. 네. 하이닉스의 전신은 현대전자였죠. 그렇죠. 현대그룹,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8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이 세계 1위였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삼성이었고, 정주영 회장이 또 반도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세웁니다. 아까 이제 최종현 회장이 네. 78년에 세워서 81년도에 네. 세웠잖아요. 네. 현대전자는 83년도에 세워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5대 그룹 오너들은 네. 누구나 알았던 거네요. 알았던 거죠. 미래는 반도체다. 근데 현대전자는 사실 가전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넓었다가 반도체만 남겨놨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빚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기도 하고 보니까 산업은행이 또 관리를 했다가 팔았던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보면 현대전자가 꽤 탄탄했던 기업인가요? 탄탄했죠. 83년도에 세워서 막대한 본격화를 투자를 했고 역시 이제 그 98년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네. 예,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강제로 하죠. 네. 이때 빅딜이 이루어지는데 네. 원래 LG전자도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었죠. 네. 금성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던 곳이 삼성전자, LG전자, 네. 현대전자, 다 있었네요. 안암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동부반도체도 그때 시작했고. 근데 그 당시 제일 컸던 곳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세 곳이었는데 LG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현대전자로 합병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빅딜이었는데 꽤 큰 뉴스였겠어요, 당시에.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 당시에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이 정경련을 탈퇴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죠. 왜요? 그러니까 98년도에 LG도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LG가 그 당시에 반도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네. 대북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 때문에 현대전자로 이걸 합친 것 같아요. 기술은 우리가 뛰어난데 이걸 강제로 합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네. 구본무 회장은 정경련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그 이유였고, 네. 그래서 근데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뒤인 2001년도에 네. 이게 반도체는 늘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경영 악화로 빠집니다. 이때부터 2001년도에부터 네. 이제 부도가 나서 채권단의 관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네. 부도 났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합쳐줬지만 사실은 뒤에 정주영 회장이 대권에 도전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잠시 일들이 까먹었던 정치와 추억. 또 네,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채권단 관리가 들어가서 2001년도부터 10년간 네.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이제 주인 없는 기업, 꽤 산업은행이 오랜 관리하는, 기간이었네요. 채권단이 관리하는 기업이었는데 알겠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자전거 경제다. 그러니까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게 반도체. 즉 매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는 게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그렇죠. 투자는 했겠죠. 네. 일반적인 메인테넌스는 했겠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주가도 엄청 그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악화됐습니다. 4만 원대에서 그 당시에 거의 뭐 몇만 원대로 내려갔을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만든 그 기반을 아들이 이제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업으로 뭐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2012년도에 네. 제 회장이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채권단 관리 후에 3차 매각 공고 때 네. SK 하이닉스가 결국. 근데 이때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긴 심했죠. 해요. 그 당시는 당시 인식도 그렇고. 그 당시는 LG전자가 다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 세간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당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렇지 굉장히 않겠어요. 미련이 많았겠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그런데 SK그룹 인수 의향서를 낼 때만 해도 그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기반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실제 SK그룹은 잘 보시면 SK그룹의 주력사가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네. 에너지 그리고 SK텔레콤이 당시 네. 두 개가 주력이었는데 네. 실제 이 두 개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통신 서비스 사업이었고 네. SK이노베이션은 장치 산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밀한 기술을 다루는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 반대. 그 두 번째는 막대한 투자. 그렇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어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어떤 뭐 그런 33년 전에 어떤 포기했던 그런 거에 사업에 대한 미련, 네. 그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최태원 회장의 의지로 사실은 인수를 했죠. 3조 4,267억 원 그러니까요. 인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천억 원대 정도 손실까지 떠안으면서까지 한 건데 보니까 저도 이제 역사 이야기에서 본 거지만 임원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 어필을 했다고 하던데 최태원 회장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밑거름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도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글로벌 회사가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수출이라든지 글로벌의 어떤 스케일을 봤던 걸까요? 최태원 회장도? 이제 최태원 회장도 그 당시에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 SK 그 당시 뭐 텔레콤 쪽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은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자기가 시카고에 있고 실리콘밸리에 네. 있어 보니까 그 다음은 결국에는 반도체다. IT로 가야 된다. IT.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텔레콤을 손댄 거고, 네. 그리고 반도체를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깊은 고민이 없이는 이렇게 무리한 인수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석유 밸류 체인 완성한 것도 그렇고 위기를 사실 이 기회로 만든 것도 SK 특유의 어떤 투자 DNA인 것 같아요. 요거다 싶으면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강행하고 그 사실 2012년도에는 사실 다들 투자를 좀 줄일 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앞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에 강행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의 체력을 좀 만든 게 되지 않았을까요? SK그룹의 역사를 보면 SK그룹은 사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대부분은 스스로 제로베이스에서 뭔가를 제조를 쌓아서 한 그룹은 아니고 네. 대부분 M&A로 성장한 그룹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토대가 된 성경직물도 네. 결국은 적산불화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모태가 된 한국석유화학도 네. 정부로부터 그 당시 어려웠던 거를 받아서 그렇죠. 한 거고 네. SK텔레콤도 한국통신을 인수해서 시작한 것이고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을 M&A를 통해서 성장시킨 것이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를 성장을 해왔는데 SK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인수해서 시작했지만 일단 자기 그룹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공장에서도 똑같은 걸 했고 SK하이닉스도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부터 네. 밸류체인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머티리얼스 라든지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웨이퍼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인수하면서 확장하는 네. 그리고 밸류체인 넓혀가는 이런 뭐 사업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반도체로 커가면서 이들이 이제 주력 제품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인텔 낸드 사업부 그렇죠. 인수였잖아요. 네, 이것 그렇죠. 또한 또 탁월한 눈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엔 지금 보면. 인텔의 낸드 사업부는 사실은 이제 SK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2016, 17, 18년도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렇죠. 매 분기 10조 이상의 영업을 남기는데 사실은 그 영업이익의 가장 큰 효자 역할은 낸드 플래시였거든요. 낸드 플래시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낸드 플래시를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냐?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2011년도부터 다 반대했던 낸드 플래시를 시작했는데 마침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1년도까지 주인이 없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낸드 플래시에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 2등, 그렇네요. 낸드에 대한 기술 격차는 삼성전자 당시 SK 하이닉스가 인수할 때만 해도 낸드 플래시 기술 격차는 3년 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엄청 큰 기술 차인데. 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적자 회사를 인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방향으로 틀겠습니까?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네. 메모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네. 낸드 플래시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까지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픈 손가락이 됐죠.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 인텔의 니즈와 맞아 떨어졌나 보죠? 인텔도 철수를 하려고 했었던 인텔은 건가요? 철수하려고 했죠. 아,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였고 이번 1분기, 2분기 SK 하이닉스의 보고서를 봐도 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일한 적자 사업부가 낸드 플래시 네, 사업부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좀 계속 그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지금도 거네요. 발목을 잡고 있다 봐야죠.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네. 중국에 있잖아요. 그쵸. 네. 너무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은 또 더 큰 문제가 지금 미국과의 대중 무역 전쟁 때문에 추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일 거고 요거를 이제 HBM이나 AI 관련해서 다른 적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술 전환 이런 걸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전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잘 넘었다고 생각한 게 HBM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HBM 덕분에 위상도 높아졌잖아요. 최근 그렇죠. 한 2, 3년 정도죠. 근데 이게 HBM 강자까지 되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또한 맨 땅에서 헤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또 스토리가 좀 있나요? HBM의 시작은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꽤 올라가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로 인수되기 전까지. 네. 2009년도로 올라가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메모리의 성능이 아무리 이제 해도 한계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쌓아서 이 메모리의 성능 한계를 극복할 것을 막 개발을 시작한 때였어요. 네. 이때는 삼성전자도 시작했습니다. 네. 4년 후에 1세대 HBM, 그러니까 2013년도에 출시를 합니다. 네. 이때는 이제 SK 하이닉스 들어온 때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무 앞선 기술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또 앞선 거예요.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나왔지만 기술이 무르익지 않아서 시장 반응은 기대 이하였죠. 쓸 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가 똑같은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는 절치부심 강력한 컴퓨터를 만들면 더 좋은 거를. 네. 근데 너무 좋은 걸 만들어서 쓸데가 없는 소프트웨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네.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또? 그거를 쓸 수 있는 거는 네. 애니메이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앞서가도 그렇죠. 문제였던 거네요. HBM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절치부심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너무 앞서서 사용할 데가 없었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나타나면서 이 시장이 큰 거죠. 커졌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HBM을 왜 성공했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네.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도에 이 기술을 포기합니다. 네. 2019년도에 물론 그쵸, 사업부도 당시는 시장도 크지 네.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SK 하이닉스가 늘 만년 2등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2019년부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는 현재까지 네. 반도체 이 전체 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언제부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오래됐죠. 않은데요. 그렇죠. 네. 2019년, 20년 네. 이때쯤입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IoT라는 말, 뭐 이런 말이 되도는 데가 이때인데 네. 원래 이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1위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텔은 CPU 시장을 다 잡고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 메모리. 시장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장이었냐면은 공급자 위주였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거였어요. 인텔이 네. 우리 노트북에 보면 인텔 인사이더 뭐 몇 세대 CPU 나오잖아요. 네. 네. 인텔이 언제 그 다음 세대의 CPU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시장이나 뭐 패키징이나 그러네요.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먼저 못 움직이죠. 인텔이 내놓았을 때 네. 시장은 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아이폰 그 출시하는 날이잖아요. 네, 네. 19.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17이 출시하는 거를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시하고 있죠. 뭐 케이스 업체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악세사리도 다 기다리는 네. 거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그랬습니다. 인텔이 CPU를 몇 세대를 내놓는가를 다 기다렸다가 네. 그 주위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메모리부터 다 맞춰서 출시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DDR1, 2, 3, 4까지는 삼성이 표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DDR4가 나올 때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장을 너무 오래 구가했습니다. 20년 이상을 네. 이 1위들이 시장을 가지고 놓은 거죠. 줄을 서시오. 네. 내가 나올 때까지. 이런 시장이었는데 2019년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시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를 한 10년 정도 사용한 기업들이 네. 이 아이폰 애플도 언제부턴가 애플의 칩이 지금 요번에 17 나온 게 A19 CPU를 네. 썼는데 네. 그 전에 맥북을 보면 인텔 CPU를 썼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맥이 자기들 CPU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가전시장이나 자동차나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기 하드웨어에 맞는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가성비로도 좋고. 좋고 그렇죠. 그리고 기술도 보호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반도체 시장으로 빠르게 시장은 급변합니다. 주기가 확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 그래서 덕을 가장 크게 본 기업이 TSMC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죠. 확실히. TSMC는 설계를 해온 것들을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갑자기 또 확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각자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인디비주얼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배고픈 하이닉스가 그걸 잘한 거죠. 왜냐하면 HBM이라는 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은 수요자 위주의 설계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렇네요.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주고 이런 시장의 변화를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 자만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요. 이 패키징이라 네. 그러는데 네네. SK 하이닉스는 이 패키징 기술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요자 중심에서 맞춰줬고 네. 이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실제 지금 HBM을 성공시킨 많은 엔지니어들, 임원들이 요즘 이구동성하는 말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물으면 패키징 기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사업 전체로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또 탄탄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요즘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으로 또 하이닉스는 이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하이닉스가 뜬다 막 이러면은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래서 워낙 요즘 저희도 얼마 전에 기사를 썼는데 거의 꿈의 회사처럼 예전에는 사실 무조건 삼성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인기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HBM4가 네. 양산에 들어갔거든요. 네. 양산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직 양산 테스트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 연말 안에 받는다고 해도 매출은 내년도에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반도체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은 30%, 4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영업이익이 60%는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BM을 못하면 영업이익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적자죠. 네. 그리고 시스템 LSI 적자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는 유일하게 낸드 플래시 사업만 적자 정도인데 네. 그것도 내년에 한번 회복될 것 같아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1위는 내년도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현재의 수익 구조도 더 확대될 것이다. 아, 그러면 뭐 주가나 이런 것도 주가는 더 당연히 주고세요? 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막 40만 닉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하지만 내년도가 되면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을 버금가거나 앞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지금 200조 넘겼죠. 네.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기까지에 뭐 탄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나요?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 우선 현재 HBM 시장이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뭐 AI가 네. 버블 아니냐, AI 버블론이 계속 네, 고개를 네. 들고 있지 않습니까? AI 버블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있고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4를 내년에 양산했을 때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그 시장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큰 리스크 없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좀 추측인데 항상 CEO나 이제 대표들은 그 다음 스텝을 좀 네. 준비를 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다음 미래 먹거리는 뭐가 되어야만 할까요? AI죠. AI.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계속 주장하는 거 이런 거죠. SK 그룹 전체가 네. AI로 온라인을 지키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은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AI로 한다 그러지만 네. 그 하단에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들. 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컴퓨터라든지 네.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 그리고 AI가 확대될수록 SK 하이닉스의 수요는 더 필요할 것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인 SK 하이닉스의 역사와 또 그 성장 이야기로 좀 선대 회장들의 지혜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